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정무 수의사입니다. 잘 지냈었습니까?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 방송을 계속 보시고 또 저희 동물병원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저희 동물병원에서 다른 병원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통 동물병원에 가면 처방사를 먹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아니면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주사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데 저희 병원은 항생제도 그렇고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이런저런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병원이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 중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아토피를 관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얘기처럼 들지 모르는데 저희의 관심은 수의학 자체보다는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거는 학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치료하는 이제 그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병이 피부병과 기병 그런 병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를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피부병, 기병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세미나를 열심히 다니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그런 세미나에서 가르쳐 준 대로 외국에서 왔다는 유명한 피부학 박사 그런 분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들의 상태는 그렇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개 아토피는 유전자의 문제고 또 어떤 체질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떤 약을 먹이거나 처방사를 먹이거나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보호자분들에게도 아토피는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강아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부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 아토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은 제가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간단한 소개하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면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그것을 공부해서 생명윤리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었고 현대의학 그리고 현대 우리의 어떤 삶 자체 보다 근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진행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문제점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현대의학이 생명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 아토피처럼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생명 이야기 그리고 자연치유력. 오늘 이야기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의 삶들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2011년 부지역 사태 같이 살아있는 돼지, 소를 이렇게 구제역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350마리 가까이가 생매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그랬고 주기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1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살처분 당하는 가축, 그 가축들만 인간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축들의 삶을 살펴보면 병아리는 21일 만에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계란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산란계장에서는 그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성간별을 해서 수평아리들은 갈려서 다른 가축의 사료로 쓰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남은 암평아리들은 야, 나 살아남았어 하고 좋아할 거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산란개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4~5마리씩 갇혀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개들이 스트레스 받았다서 옆에 있는 닭을 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저렇게 성간별을 통해서 살아남은 암평아리들은 부리를 자릅니다. 그 부리를 자르는 행위는 사람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와 똑같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살을 못 먹고 굶어 죽는 병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리가 달린 병아리들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4~5마리씩 갇혀서 지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키우는 축산을 공정 축산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규모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닭에서 떨어지는 비듬, 그리고 깃털, 그리고 사료 부스러기, 또 그 닭들이 배설한 배설물이 밑에 쌓이면서 그래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 그런 거로 인해서 눈물도 나고 호흡하기 자체가 힘듭니다. 저런 곳에서 닭들이 살다 보니까 닭들은 호흡기 질병에 취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개들은 예전에 1950년대에는 70일 정도 키워졌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8년도에는 48일 정도 사육되고 최근에 2013년 정도에는 32일 만에 도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닭을 도축하는 날짜가 짧아질까요? 육개로 키워지는 병아리들은 그 병아리의 성장 속도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의 균형이 골고루 성장해야지 병아리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심장, 그리고 뼈, 그에 붙는 근육, 그것들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장 축산에서 사육된 육개는 살이 더 빨리 찌는 품종으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같은 살을 먹어도 다른 닭보다 더 살이 빨리 찌는 병아리도 육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병아리들이 좀 더 살이 빨리 찔 수 있도록 양계장마다 어떤 양계장은 처음에 하루 종일 불을 갖다 켜서 병아리들을 계속 오이를 먹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루 4시간만 잠을 잘 수 있도록 불을 켜서 나머지 시간은 계속 먹도록 만듭니다. 이 병아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그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몸무게, 너무 늘어난 몸무게를 심장과 뼈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심장이 파열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병아리들이 저 앞에 물이 있고 먹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죽는 그런 폐사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 손실과 또 병아리가 살이 가장 많이 찐 그때를 잡아서 32일 만에 도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치킨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삶 자체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사육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진 닭들이 32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닭들이 아니라 좀 큰 병아리가 옛날 같으면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상자 하나 딱 들어가는데 한 상자에 한 마리가 들어가기가 부족하니까 나온 것들이 다양한 2마리 치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돈장에 사는 돼지 생각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똥고똥 막 묻어있고 이런 풍경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돼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굉장히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사람 성격도 그냥 수더분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깔끔한 사람들은 주변이 지저분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저렇게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서 사육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돼지를 공격합니다. 주로 꼬리를 물어뜯는데, 그래서 현재 공장 축산 양돈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돼지가 태어나면 다른 돼지 꼬리 갖다 물어뜯지 못하도록 꼬리를 잘라버리고 또 이빨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좁은 틀에 갇혀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입니다. 저기서는 몸을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려우면 긁듯이 동물들은 가려우면 이빨로 이렇게 핥고 깨물고 자기 몸을 그루밍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런 꽉 막힌 틀에 갇혀서 삽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어미들이 그렇듯이 어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새끼를 갖다가 돌보고 어디 지저분 데 있으면 핥아주고 똥꼬도 핥아주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애지중지 돌봅니다. 근데 어미돼지는 저렇게 갇힌 상태에서 그런 모든 것도 정말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틀에 감금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감금되어 살고 있을까요? 양돈장을 하신 분들은 어미돼지를 풀어놓으면 어미돼지가 새끼를 물어 죽이고 깔아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저렇게 감금 틀에 가둬서 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때 처음에 제가 수의 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약품회사, 동물약품회사에 취직을 해서 양돈장이나 양계장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 양돈장 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돼지는 잔인한 동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동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어미 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미 돼지가 새끼를 물어 죽이고 깔아 죽이고 그러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들, 어미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새끼를 어떻게든 간에 돌보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새끼를 돌보는 그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어미가 새끼를 물어 죽이고 깔아 죽일까요? 그거는 어미 돼지가 저 사육 환경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너무 그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찡얼거리면 막 그냥 찡얼거리면 짜증 나잖아요. 그럼 똑같아. 어미 돼지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사육되다 보니까 새끼 돼지가 옆에서 젖달라고 그러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어미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사육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육 환경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감금틀에 가둬서 어미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틀에 가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를 키우는 목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대관령 목장 같은 경우는 넓은 초원에 소들이 한가롭게 다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는 저렇게 해서 초원에서 사육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거는 홍보를 위한 이미지뿐입니다. 실제로 소는 저렇게 사육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카프라고 집중 비육 시설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허허벌판에 나무 하나도 없고 풀 하나도 없는 이런 곳에서 소들은 집중적으로 사육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리쬐는 태양빛, 사람이 온열 햇빛에 이렇게 이런 데서 있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런 풍경은 미국의 풍경이고 우리나라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들이 사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규모만 작아지고 이 소들 요 밑에 보시면 진흙밭에 똥오줌 뒤범벅이 된 그런 곳에서 사육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는 부재병,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이 계속 젖꼭지나 이런 데 묻으니까 유선염,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한테 먹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옥수수입니다. GMO 옥수수. 이 GMO 옥수수와 대두를 소에게 먹입니다. 사람들은 소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옥수수나 대두,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되나 보다, 별 문제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그걸 끊임없이 되새김질, 그래서 소를 반추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거기서 얻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서서히 몸이 불어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런 소에게 옥수수나 대두를 먹임으로 인해서 이게 위에서 갑자기 발효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가스가 가득 차서 방구로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 위가 꼬이게 됩니다. 그걸 고창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빨리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소는 죽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또 소 위에서 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 위에 있던 정상적인 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병적인 균이 발생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먹이고 이 항생제는 또 사람에게 내성의 문제, 항생제 내성 문제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옥수수나 대두를 먹임으로 인해서 소의 근육에 지방이 생깁니다. 이렇게 근육 사이에 지방이 배겨 있는 이 고기를 마블링 고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블링 된 고기가 부드럽고 또 고소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하지만 초식동물의 근육에 지방이 끼는 것,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을 생리조직,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을 병리조직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 마블링 소고기는 병리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저 병리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다 폐기처분시켜야 됩니다. 저렇게 소 근육에 지방이 쌓인 것, 저것을 사람이 먹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람 몸에도 켜켜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혈관에 이런 식으로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나 또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당뇨병, 고혈압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런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저런 질병들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런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모든 소고기들이 다 저렇게 지방이 껴있으니까 이 지방을, 이 마블링 된 소고기를 폐기하기보다는 심사 등급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방이 더 많이 낀 그런 소고기일수록 이런 식으로 대통령상을 부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플러스 1, 플러스 2 마블링 더 많이 된 고기가 더 고급 소고기라고 생각하고 구입해서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병이라고 하는 더 다양한 질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에게도 당연히 그 지방이 근육에 그렇게 낄 정도인데 다른 장기에도 안 좋습니다. 간 같은 경우도 계속 무리가 가기 때문에 농이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100마리 중에 10마리 이상이 간 괴사로 인해서 저 간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의 간이 저 정도가 될 정도면 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들이 저렇게 사육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아까 병아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폐사하는 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소들도 간도 저렇게 안 좋아지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2살이 안 됐을 때 다 도축을 해서 고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육되는 순간에 다들 고통을 받는데 그럼 마지막 가는 순간은 그나마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닭들은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다 잡아서 케이지에 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산채로 이렇게 매달아서 목을 따서 방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을 맞죠.
그 과정에서 닭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돼지나 소 같은 경우도 도축장에서 쇠망치 같은 거로 충격을 줘서 기절시킨 후 저런 어떤 도축 과정에 가는데 워낙 많은 수가 빨리빨리 도축을 당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절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분해대에 올라가서 저렇게 분해하는 과정에 애가 기절해서 깨서 발버둥 치고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축들 외에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 살펴보면 동물들은 좁은 곳에 갇혀서 사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무기력해 있고,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 하루 30마일 정도 돌아다니고 또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은 한 마리만 전시를 합니다.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혼자 있다는 거, 사람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혼자 어디가 여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독방, 감옥에 가두는 건 똑같거든요. 그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원에 저렇게 혼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키워지는 동물도 있지만, 반면에 많은 동물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2만 마리 가까이 버려졌고,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 중에 인도되거나 분양된 이런 비율은 한 44%,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자연사 혹은 안락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 되면 보통 10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어디로 보호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10일 만에 자연사 됐다는 거.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는 개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10일 만에 죽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왜 10일이 안 됐을 때 저렇게 많은 개체수가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었을까요? 그거는 이 보호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아지들한테 가장 무서운 병이 파보나 홍역, 그런 병인데, 그런 병이 한번 감염됐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그런 전염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일이 안 돼서 전염병으로 해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4발 달린 동물은 길고양이인데, 길고양이들 다니면서 보면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피해 다닙니다. 왜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볼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고양이 사진인데, 이렇게 애기 고양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초록색 페인트 칠해서 얘는 슈렉 고양이, 그리고 파란색 칠해서 얘는 스머프 고양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이 고양이들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병원에 왔던 고양이인데 등가죽이 이렇게 다 괴사된 이런 상태로 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누군가가 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하다가 손등에 뜨거운 기름방울 한 방울만 띄워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이 정도 고양이 상태가 되면 이 고양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예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길고양이 600마리를 산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서 도살을 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우리랑같이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들 동물을 저런 식으로 다루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생명들 간의 굉장히 약육강식이고 또 적자생존이고 그게 또 정글의 법칙이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그렇게 못해도 별 문제가 어차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명이 이런 존재이고 생명이 이런 관계를 맺는 걸까요? 저의 고민은 거기 시작됩니다. 생명이 정말 그런 존재인지, 생명이 정말 그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생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면,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얘기는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또 종교인들, 또 과학자들, 또 문학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각각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명이 역사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5억 년 전에 박테리아가 지구 태초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룡도 나타났다고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간이 지구에 나타납니다. 이 전체 생명의 역사에서 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생명체, 그 생명체는 뭐냐면 인간 아닙니다. 생명을 이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생명의 알파이고 생명의 오메가인 그런 생명체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과 지구 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의 지구 환경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자외선 노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들은 물 밑이나 진흙탕 속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분해합니다. 그것을 의존해서 번식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천연자원들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대기의 원시 대기의 주성분은 암모니아, 메탄, 수소,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수소를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황화수소를 이용하는 광합성 박테리아가 나타나고, 이 수소와 황화수소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1년,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억년 단위로 1억 년, 2억 년, 3억 년, 그렇게 10억 년, 그렇게 지나다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서서히 변화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이 태초로 태어난 이후로 거의 한 12억 년 정도 흐른 후에 수소와 황화수소가 고갈되다 보니까 이 수소를 찾아서 새로운 뭔가를 찾는데 찾아낸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은 H2O, 물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수소 원자를 박테리아는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한
광합성 미생물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물 분자에서 수소만 이용하니까 산소, 유리기가 남게 됩니다. 이 산소, 유리기가 처음에는 양이 많지 않은데 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에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산소,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굉장히 필요하고 신선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소 자체는 산화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산화시킵니다. 쇠도 산화시킬 정도인데 산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단백질, DNA, 효소 그런 것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다 산화시켜 버리고, 그로 인해서 세균들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균들이 산화되어져서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또 세균은 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산소 호흡을 하게 되는 세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잔재로서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은 혐기성 세균, 그리고 산소를 좋아하는, 산소에 적응한 세균은 호기성 세균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빠진 박테리아는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또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또 그렇게 산소기가 발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산소 유리기들이 대기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그로 인해서 물속이나 진흙 속에 있던 생물체들이 서서히 육지로 올라오면서 더 많은 생명체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피로이타라고 꼬리가 달린 그런 세균이 진행생물과 같이 결합하면서 동물로 진화합니다. 이것을 공진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목체 박테리아는 진행생물이랑 결합해서 식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무수히 많은 생명체로 진화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세균은 그냥 과거에 다른 생명체들이 없을 때 아주 그냥 원시적인 생명체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박테리아만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박테리아, 생명 전체의 양이 늘어나면서 박테리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바닷가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모래성을 쌓으면 그 올라간 만큼 밑으로 퍼져가는 것이 더 넓어지는 것처럼 생명 또한 생명 총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날, 지금이나 생명의 중심, 축은 여전히 박테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우리 생활 환경 주변에 또 널리 퍼져 있지만 각 유기체들 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인체 미생물 분집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합니다. 저기에서 인체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랄 정도인데, 보면 1만 종이 넘는 미생물들이 사람들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2kg 정도 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몸속에 2kg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내 몸에 병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많은 세균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 초식동물은 더 심하고, 이 세균들은 내 몸과 같이 협력해서 살아갑니다. 음식물 소화시키고 또 비타민 생성하고 면역 촉진하고 안 좋은 균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역할들을 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들이 있는 환경에서 모든 유기체들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유기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세균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익힙니다. 공진화했고 공생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경에 박테리아, 세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는 또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들은 다양한 바이러스에 이미 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폐에도 어떤 연구에는 170종이나 되는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러스 자체가 어떤 문제를 심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 자연숙주라고 사람의 에이즈를 일으키는 유인원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거는 원숭이와 유인원에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원숭이나 얘네들은 이 바이러스 감염돼 있어도 정상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원숭이가 거주하는 지역을 침범하고 그럼으로 해서 원숭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에볼라 출혈,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처럼 박쥐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박쥐한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박쥐가 살던 열대림을 인간들이 파괴함으로 인해서 박쥐들이 인간 주변, 돼지 농장 그 근처로 옮아오면서 돼지를 물고 그러면서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또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 이북에 있는 많은 돼지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강화도에 있는 돼지는 다 살처분 시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돼지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바이러스가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돼지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아프리카에 살던 돼지들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그때까지 감염되지 않았던 가축들에게 전파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시스템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철새들은 굉장히 다양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새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냥 물속에서 먹이 먹고 배설하고 그러면 그 배설하면서 바이러스 물에 다 퍼지면 또 다른 철새들도 거기서 계속 생활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수시로 입으로 들어갔다가 배설되고 그 속에서 철새들이 살기 때문에 철새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겠냐면 이 철새들이 서식지 아니면 도래지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가금류, 아까 공장 축산에 살 때는 그 닭들 주변에 오게 되고 바이러스가 그 면역력이 약한 닭에게 전파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 전염병, 이거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와 바이러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환경을 인간이 파괴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올 거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인간들이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했기 때문에 그 열대림이나 거기 있던 바이러스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곳은 어디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늘어난 종족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전염병이 퍼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이해를 깊이 한 사람이 다윈인데, 다윈이 처음에 생명의 진화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윈을 비난거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당연한 어떤 생명의 역사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다윈은 진화를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화론의 문제는 적응주의, 경쟁주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적응주의는 환경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 환경은 그냥 생명체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환경 자체가 생명이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그럼 이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생명체도 변하고, 또 이 변화된 생명체로 인해서 또 지구 환경도 변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그냥 환경에 있는데 생명체가 일방적으로 적응,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구조속속 이론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됐을 때 이 알매나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 개체가 있고 환경이 있으면 얘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뭐 적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개체는 끊임없이 환경에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그런 변화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개체는 변화됩니다. 또 이게 개체와 환경과만 이런 게 아니라 개체와 개체, 이 개체는 다양한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계속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서로 변화를 야기하고 또 서로 그런 속에서 상호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모든 생명체들, 환경, 그거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생명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을 때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 개체는 멸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등산에 갔을 때 바위에 살고 있는 곰팡이 같은 이런 거가 지류인데, 얘네들은 균류와 주류가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산호초도 그냥 산호만 있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호는 진핵조류, 세균, 고세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산호들은 물고기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과 곤충들의 관계,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넓게 생태적 측면을 봤을 때 많은 생명체들은 이렇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서로를 살리는, 그리고 이 세균이 전체를 갖다가 순환시키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 세균은 개별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기체 내부에서 각각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생명은 중층적인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경쟁주의적이고 너무 개체적으로만 생명을 배웠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게 좀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엑스트라고 해서 하드가 없이 그냥 플로피 디스크 요거로 두 개를 껐다 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이후로 286, AT라는 거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가 하드만 있다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 하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데 OS 시스템은 초기에 MS-DOS, 이후로 윈도우 3.1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 10까지 나왔는데요.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런 프로그램 하나씩 그냥 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만 있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지 윈도우 OS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런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하나하나 프로그램, 가령 포토샵이나 오토캐드나 아니면 SPSS 이런 통계하는 프로그램 일반인들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운영하는 순환시키는 OS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파워포인트나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OS가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더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해서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컴퓨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쓰고 그냥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OS가 정상적으로 컴퓨터에 순환했다가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생명체도 똑같습니다. 지구 생명체도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는 그 위에서 각각의 유기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구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것. 그 OS는 지구 생명체에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OS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이 OS와 충돌할 때 이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이 OS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지구 생명도 똑같습니다. 지구 생명도 이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 세균, 바이러스, 또 다양한 식물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를 해옵니다. 생명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진화의 방향은 사람들은 마라톤을 하듯이 이렇게 세종로에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까지
쭉 달려서 제일 앞에 사람들, 특히 백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여성은 뒤에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다른 포유류들, 그리고 식물, 그리고 세균은 이 정도에 있다고, 그렇게 어떤 일직선상에 줄을 세워서 생명의 진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산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빗줄기는 어디로 흘러내릴까요? 그거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빗방울들이 달리기 하듯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빗방울은 자기가 떨어진 곳에서 맞게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빗줄기는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어떤 빗줄기는 그냥 이 주변에서 웅덩이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평면적으로 봤을 때고,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정구, 찌직하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생명체들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고등동물, 하등동물, 더 진화한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진화됐다고 스스로 굉장히 우월의식에 차 있고 다른 생명체들 갖다 무시하고, 그런데 생명체는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진화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경주하듯이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된 생명체들과 건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모든 유기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 그 환경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나 어떤 트러블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 아토피와 관련돼서 보면, 개 아토피가 단백질, 세균, 말라리아, 먼지진드기 이런 것들 때문에 개 아토피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진화하는 그 환경적 토대입니다. 그 환경적 토대와 생명은 다 적절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아토피의 원인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개 아토피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어떤 인간의 질병을 얘기할 때 유전자 얘기하는데, 유전자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단백질, 세균, 말라제시아, 원지진드기, 유전자, 이런 것들은 아토피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진화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의 진화를 얘기할 때 다들 생각하는 경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명의 진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화의 결과는 다른 생명체보다 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제각각의 다양한 환경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명을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생명의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보고도 생명을 참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명체들의 다양한 모습을 모아봤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볼게요. It's instinct for baby runners to find their feet.
In minutes, she'll be able to walk. And in just a few 지금 이 weeks, 영상을 she'll be 통해서 keeping up with her 다양한 mother 생명체들이 at 60 나올 kilometers per 것입니다. hour. 이 생명체들 보면서 각각 생명체의 건강한 측면을 한번 Gradually, 보세요. the confusion of 이 lost 생명체들이 halves 아픈가 others. 아니면 건강한가, is moving on. For boars, it's fun to have a lot of brothers and sisters. One sow can have up to 12 piglets. 새끼 멧돼지들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세요. Like turbocharged humbugs, they dash around the forest, truly born to run. 생명은 저렇게 진화를 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Important is to stay alert. You never know when danger might threaten. But with someone on watch, it's all fun in the guanaco nursery. Without horns and antlers like 굉장히 antelope and deer, 아름답지 않습니까? guanaco and their 생명체들이. camel cousins use boxing and nipping to settle disputes, and it's good to get in training from a young age. Happy family life. The protection of the herd is what has enabled them to survive in the harshest conditions on the planet and to remain unchanged since the days that mammoths roamed the earth. 이 북극곰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건강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Her brother prefers making snowballs. 진화라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살든지 건강하게 살도록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But it's the wrong hold. 지금 이제 뭐 새들, 그리고 곤충들, 그리고 식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각각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식물들, 곤충들이 보이는데 하나하나는 모두 건강하고 또 나름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들 자라고 있는데 이 버섯이 살고 있는 환경, 저 환경에 습하고 그런데 저기에 바이러스, 세균 그런 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느 환경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지만 각각의 생명체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그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진화해 온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물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화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면 환경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건강을 해칠까요? 특히 아토피에서 뭐가 개 아토피의 원인일까요? 그거는
원래 생명이 지나왔던 환경에 있던 것들, 그것들이 개 아토피 원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생긴 다양한 것들 보면 이런 화학물질들, 그리고 이 주거 환경, 이 우리는 콘크리트 아파트에 살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물질 자체가 그렇게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뭐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온갖 그냥 폐기물로 다 막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또 먹거리로 사용되는 이런 곡물들 다 농약, 비료 그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축산물들 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GMO 옥수수로 키워지고 그리고 이런 축산물들 다 GMO 옥수수 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개의 아토피 상태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독소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면 이런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고 그래서 몸에 안 좋게 들어오면 히스타민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한 물질을 분비해서 갖다가 녹여버리고 분해시키고 그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억제제 그리고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 이런 약물들은 몸에서 그 다양한 독소나 그런 것들을 갖다 분해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나 그런 것들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뭔가 어떤 염증 어떤 그런 독소를 갖다가 제거하려는 그런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몸에 들어온 그 독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을 억제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려견의 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 자연주의와 백과 이런 책을 보셔도 여기 보시면 홀리스틱 의사들은 증상을 몸을 유지하는 에너지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작용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증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의 생명력은 설사, 구토, 기침, 재채기, 구름 등을 통해 이런 장애를 없애기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증상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몸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홀리스틱 의사로서 조화를 되찾기 위한 몸의 시도를 돕고 증상들의 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시 말하면 증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하려는 일을 끝마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홀리스틱 쪽으로 질병을 이해하는 의사들은 몸의 증상을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몸에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전의 영상들, 그리고 저희 병원의 블로그 글을 보셨다겠지만 저는 개 아토피를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강아지가 스스로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개는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줬을 때
반려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개 아토피 자연 치유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에 누적된 독소를 빼내주는 디톡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당장 가려움증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려움증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반려견들의 상태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 저희 병원에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은 강아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개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증상을 억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반려견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의 생명력을, 자기 치유력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 아토피를 관리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개 아토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